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내년 1월부터 한국에서 코인 과세가 그대로 시작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 7월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서 과세를 미루는 안을 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더 이상 미뤄지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뉴스를 보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비트코인 지금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팔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부터 근본적으로 같이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뉴스가 사실은 오히려 비트코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끝까지 살펴보시면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평소에 못 들어본 부분들 전부 정리드려 볼 예정이고, 이번 뉴스 사실관계부터 차분하게 정리드려 보자면은 이 정부 차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한마디로 이제 번복은 없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7월달 이때 세법 개정안에서는요, 과세 유예안을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대신에 구체적인 과세 기준들에 대해서 이 국세청 고시로서 만들어가지고 따로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 이 5개 거래소랑 실무 조율을 진행을 해왔었고, 이런 뉴스들 보시면 누구나 같은 생각, 비슷한 감정들 느끼십니다. 답답하기도 할 거고요, 약간 화도 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글로벌 분위기가 오히려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친크립토 정책으로 가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도 이미 통과된 지 오래죠. 시장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코인 과세를 분리과세로 낮추는 방향성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2월 말에 절세하려고 코인을 전부 다 매도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와르르 와장창 깨지는 거 아닐까. 이게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마음속에 있는 어쩌면 가장 큰 공포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우리나라 시장이 과연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까지도 좌지우지할 정도로 정말로 그 규모 자체가 큰 시장일까요? 이 부분이 이번 영상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요, 한국 원화 거래량이 전체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들 그렇게 압도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점에 따라 달랐었지만요, 보통 한 자릿수 비중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매도 압력이 조금 나온다라고 해서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이 그대로 무너지는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 있겠죠. 변동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흔드는 거, 그리고 추세 자체를 하락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보셨다면 이런 의문들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단순하게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니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인데요. 이 과세라는 단어가 듣기에는 무겁습니다. 내 돈에서 세금을 떼어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부터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정부가 어떤 자산에 세금을 매긴다는 건 뭘까요? 그 자산을 공식적으로 또 인정한다는 뜻도 있겠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세금을 걷는다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을 자산이고 앞으로도 계속 거래될 자산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신호겠습니다. 만약에 코인이 그냥 곧 사라질 거라고 봤다면 어떨까요? 굳이 국세청 고시까지 만들어가면서 이 과세 체계를 잡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 과세 체계가 정식으로 자리 잡으면요,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가 한 발 더 진전될 명분이 생길 겁니다. 왜냐면 ETF를 만들려면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이 자산을 어떻게 다루고 또 세금은 어떻게 매길지가 가장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이겠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ETF가 막혀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도 공백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과세가 시작된다는 것은 그 공백이 메워진다는 뜻이겠고요. 그러면 그동안 못 들어오던 한국 기관 자금들이 들어올 길이 조금씩 열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재밌어 하실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손익통산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코인으로 번 돈에서 손해본 돈을 빼고 남은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방식인데요.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그 손실을 다음의 수익에서 빼주는 손실 이월 공제라는 제도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제도가 갖춰져야지만 기관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기관의 손익 회계 처리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큰 돈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이는 이 과세 움직임들 자체가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에서 세금을 걷겠다, 이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슬슬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처음에 느낀 공포들, 대한민국이 코인 시장에서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들, 사실 표면적인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고, 그 안쪽을 들여다보시면 오히려 한국이 늦게나마 코인을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는
과정에 들어섰다. 이런 해석 자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런 해석은 글로벌 흐름과도 크게 어긋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들 토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가오는 12월 말이 가까워질수록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절세를 위한 일부 매도 압력들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이겠고요. 근데 그 매도 압력은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을 추세적으로 무너뜨릴 만한 크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을 거고,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일시적으로 가격이 더 눌리는, 그러니까 한국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더 낮아지는 흐름들,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해를 넘겨가지고 2027년 1월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 분위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과세가 이미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 굳이 매도해야 될 이유는 사라질 거고, 제도가 정착되는 흐름만 남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 ETF 관련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요, 그게 다음 상승, 강력한 폭등의 트리거이자 명분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헷갈리는 질문들, 비트코인 던져야 되나, 들고 가야 되나,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과세 뉴스 자체로서 비트코인의 장기 추세가 꺾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 단기적으로 대한민국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나오겠지만요, 이런 구간들은 추세를 깨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가격이 글로벌 대비 잠시 눌리는 형태로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렇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찬스가 되겠죠. 그래서 무작정 매도해야 된다? 이런 결론보다는요, 어떻게 그 흔들림 속에서 내 입장을 미리 정리해둘지, 이 대응 전략을 미리 짜두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 대한민국의 코인 과세는 내년 1월 시행으로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왔고 더 이상 밀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악재가 아니라 이 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는 오히려 반대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 시장의 매도 압력은 글로벌 비트코인 추세를 바꿀 만한 크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과세 장착이 오히려 ETF랑 기관자금 진입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이 점이 바로 오늘의 핵심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 한 가지로 좁혀질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도 현실이 된다면 그 첫 번째 수혜를 받을 종목은 정말로 비트코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않은 또 다른 코인이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내가 매수했을 때 원하지 않는 이상 하락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이게 바로 당연하겠죠. 장기 투자니까 괜찮아, 일단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으로 무리하게 몰빵 매매를 해버리시면은 그 다음 추후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알트코인이든 이 단기 타점들의 여기서 핵심은요, 비중을 조절해가지고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평균 단가 낮춰나가면서 대응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이게 바로 핵심이겠습니다. 단기 종합방에서도요, 순간적인 급락이 나왔을 때는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오히려 평균 단가를 낮추고 늘어난 비중으로서 효율적으로 수익 실현을 목표로 잡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비중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몰빵 투자는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심리적으로 내가 부담 없이 이렇게 여유로움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매매 습관들을 키워 나가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 종합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설사 물렸다라고 할지라도 물타기 매수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안내 도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주식시장은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떨어졌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코인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리플, 그러니까 XRP 움직임은 더 기묘했는데요. 보통 이런 날이면은 코인도 같이 빠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리플 XRP도 하락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번에 반대로 움직였을까요? 이게 단순한 우연인 건지 아니면 시장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 건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몇 달간 XRP를 어떻게 보셔야 되고 리플을 둘러싼 큰 그림들이 확실하게 그려지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먼저 어떤 발표가 있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미국의 노동부가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줄여서 CPI라고 부르는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CPI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말 같겠지만 사실은 정말 단순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사는 물건이라거나 서비스 가격이 작년 이맘때보다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숫자로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번 4월 달에 발표된 숫자가 3.8%였었고 작년보다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뜻입니다. 근데 시장 전문가들이 미리 예상했던 숫자는 3.7%였어요. 그러니까 0.1% 차이라서 이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요,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무거운 숫자입니다. 왜냐면 이게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숫자 하나하나에 시장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미국의 중앙은행,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요. 그럼 소비가 줄어들고요.
결국에 물가가 천천히 내려간다는 원리겠습니다. 이 시장이 그동안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곧 물가가 잡힐 거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줄 거다. 금리가 내려가면은 시장에 돈이 다시 풀릴 거고 자산 가격은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감 하나로서 그동안 주식이든 코인이든 버텨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 CPI 발표 자체가 그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었고 물가가 안 잡히고 있으니까 금리를 내려줄 시점이 또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발표 직후에 주식시장은 바로 빠져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예상한 반응인데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인 시장은 오히려 상승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비트코인도 올랐고 XRP는 더 잘 버텼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서 고개를 갸웃하실 텐데 보통 코인은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위험자산이라는 것은 시장이 불안할 때 가장 먼저 팔리는 자산이란 뜻입니다. 근데 가장 불안한 뉴스가 나온 날에 가장 먼저 팔려야 될 코인이 오히려 상승을 했다. 이건 우리가 알던 시장의 규칙과 오히려 정반대의 움직임들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시려면 이 돈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작년에 10,000원으로 살 수 있던 거를 올해는 13,400원으로 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가치가 떨어지는 돈을 그냥 들고 있지 않으려고 할 거고 뭔가 다른 자산으로 옮기려고 할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 금이 있었고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에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코인이 새로운 선택지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번 CPI 발표 직후의 움직임들, 바로 이런 변화들을 보여주는 작은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다만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단 하루의 움직임만 가지고 큰 흐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최근 몇 달간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보셔야 돼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때마다 코인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자주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된 숫자들, 데이터들, 자료를 살펴보면 이 흐름이 분명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습니다. 아니 그럼 코인이 다 같이 올라야지 왜 XRP가 더 두드러졌을까요? 이게 이번 영상의 진짜 핵심 중의 핵심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디지털 금이라는 자리를 차지했고 인플레이션 했지. 그러니까 물가 상승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수단으로 쓰이는 거죠. 근데 XRP는 비트코인과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XRP는 처음부터 결제랑 송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고요. 은행과 은행 사이에 돈을 보낼 때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랑 XRP가 연결이 됩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모든 비용이 전부 오른다는 뜻이죠. 인건비도 오르고 운영비도 오르고 송금 수수료 같은 금융비용도 같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해외에 1,000,000원을 보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보내면 보통 몇 날 며칠 걸리고요. 수수료도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몇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XRP 같은 시스템을 쓰면은 몇 초 안에 이 몇십 원 수준의 비용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이런 차이가 그냥 편리한 옵션 정도로 느껴지는데 인플레이션이 길어지고 또 모든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사실. 기업이든 은행이든 비용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찾게 될 거고 바로 그 자리에 XRP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미국에서 최근에 몇 달 사이에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제도가 빠르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 어떤 기관이 감독을 할 건지 이런 기본적인 규칙들이 하나씩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리플 XRP는 이런 흐름 안에서 비교적 명확한 위치를 갖게 된 몇 개 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만나면은 그림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한 개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결제 인프라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된다는 거고 또 다른 한 개는 미국 안에서 규제 위치가 비교적 명확한 코인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자산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돈을 움직이는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인플레 환경에서 코인 쪽으로 돈을 옮길 때 XRP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 바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건 분명한 부담이겠죠. 시장에 풀린 돈이 줄어든 상태가 더 오래 이어진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또 길게는 한두 달 사이에는 이 출렁이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겠고 이거는 사실에 가까운 흐름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나리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플레이션이 끈적하게 이어지면 중앙은행은 결국에 어느 시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무한정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가 버티지 못하는 시점이 왔을 때 그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고 그 순간 시장에는 이 묶여있던 돈들이 한꺼번에 풀리겠죠. 그리고 그 돈들은 가장 먼저 가장 안전하다라고 평가받는 자산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또 그 다음으로 규제 위치가 명확하고
실제 쓰임새가 있는 코인들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XRP가 바로 그 다음 줄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셔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단기 출렁이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기 전에 천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한 방에 큰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나눠서 모아가는 방식들이 이런 환경에서는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발표들, 특히 금리 결정 회의 일정들 반드시 챙겨보셔야 되겠고, 그 회의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앞으로 몇 달간의 시장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이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CPI 발표가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 결과로서 돈이 천천히 코인 시장으로 옮겨가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고요. 또 그런 흐름들 안에서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시대에 필요한 결제 인프라라는 새로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출렁임에 흔들리지 마시고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차분하게 준비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요. 금리 인하 신호가 정확히 어떤 형태로 먼저 나타나게 될 수 있을지, 우리가 무엇을 봐야지 가장 빨리 알아챌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수익 실현의 습관을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리한 비중으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1,000원, 10,000원도 좋으니까 정말 낮은 비중으로서 들어가서 이 수익을 많이 내겠다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수익 실현을 당연시하는 습관이 먼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벤치프레스 100kg, 스쿼트 100kg 될 수가 없겠죠. 러닝도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10km 뛴다? 절대 못합니다. 먼저 운동을 하는 걸 습관을 키운 다음에 수익 실현도 습관이 되셔야지 나중에 리플도 욕심 없이 분할 익절이 가능할 거고, 단기적인 알트코인을 진입할 때도 욕심 없이 수익 실현 자체가 쉬워지실 거예요. 이 시장은요, 절대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시는 습관들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리플 시장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에 돈을 쏟아부었고요. 그것도 평소보다 무려 13배 많은 돈을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에 들어온 돈의 흐름 자체가 이 평소 수치랑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질문 하나만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이 타이밍에 미국에서만 이 돈이 몰리고 있는 걸까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짚고 가겠습니다. 네, 리플 관련 ETF, 그러니까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리플 투자 상품에 돈이 약 584억이 들어왔는데 그 전주에는 44억 정도였었는데 한 주 만에 들어온 돈이 무려 13배 가까이 증가를 한 겁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1220%의 증가 수치인데요.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와 대박이다 싶은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 이 출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체 규모 584억 중에서 미국에서만 약 504억 원 정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전체의 86% 수치인데요. 나머지 14%, 그러니까 79억 정도가 독일이랑 스위스 같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돈이고요. 이게 왜 이상하냐? 이 보통 큰 자금이 들어올 때는 전 세계가 골고루 따라옵니다. 비트코인 ETF 때도 마찬가지였고, 미국이 많긴 했지만 유럽이랑 아시아도 따라가지고 돈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번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 혼자만 거의 다 사들였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국 한 나라에서만 자금이 쏠렸다라는 거는 미국 안에 있는 무언가가 기관들을 움직였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리플 관련해가지고 가장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부르는 가상자산 규제법인데요. 이 법 같은 경우는 어떤 코인이 증권이고 또 어떤 코인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법입니다. 그동안 리플이 가장 크게 고생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었죠.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5년 동안 미국 정부랑 싸워왔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클래리티 법안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어요. 상원에서 논의 중에 있는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호재가 확정된 게 아니라는 말인 거고, 그런데도 기관들은 미리 돈을 넣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개는 기관들이 법안 통과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거, 또 한 개는 법안 통과 이후에 일반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전에 미리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 시장 자금 흐름 자체는 그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냐?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부분이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비트코인 ETF가 처음 미국에서 승인됐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승인되기 직전 몇 주 동안에도 기관 자금이 조용히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반 투자자들 대부분은 그 흐름을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ETF가 정식으로 출시되고 또 가격까지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따라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요. 지금 리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장 자금 흐름이 그때 비트코인 초창기 패턴이랑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미국 기관이 먼저 움직이고 또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잠잠하고
일반 투자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상태, 정확히 이런 단계라는 거고, 물론 리플이 비트코인처럼 똑같이 갈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 두 가지 자산은 성격도 다르고 시장 규모도 다릅니다. 다만 시장 자금이 들어오는 모양새가 비슷하다는 거, 이 점만큼은 분명하게 짚어볼 만한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길게 늘어놓지 않고 이 지금 시장의 자금 흐름이 가장 강력하게 가리키고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미국 기관 자금이 추가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단계적으로 움직이게 될 텐데요. 한 방에 폭등하기보다는 이 시장 자금이 들어오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천천히 올라가는 형태일 거고, 그리고 시장의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는 시점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 가격 변동성이 가장 크게 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들어오는 시장의 돈들이 단타 자금이 아니라 기관 자금이기 때문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기관은 한 방에 사고 한 방에 파는 식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길게 들고 가려고 들어오는 돈들인데, 그래서 이런 돈들이 빠지지 않는 한 가격이 큰 폭으로 무너지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기관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는지 매주마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다음 주 데이터에서 이 시장 자금 유입이 갑자기 빠진다거나 멈추기 시작을 하면은 또 그건 흐름이 바뀌었다는 신호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매주 추적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플 ETF 주간 자금 유입 규모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 클래리티 법안 상원 일정이 언제로 잡히는지, 세 번째로 미국 외의 다른 지역 자금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지, 이 3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흐름은 더 강해지는 거고요. 또 반대로 움직이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시나리오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주 이런 데이터들 정리해가지고 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난주 리플 ETF에 들어온 584억 중에 86%가 미국발 거대 자금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쏠림 자체가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미리 반영하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지금 자금 흐름 패턴 자체가 비트코인 ETF 초기 단계랑 상당히 닮아있기 때문에 단기 폭등보다는요, 이 단계적인 시장 가격 움직임들이 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다만 이런 흐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다음 주 데이터를 봐야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기관이 이 84억치 리플을 더 사들였을 때 우리는 그 신호를 어떻게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 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지금 시장이 리플보다는 오히려 알트코인, 단기 타점이 좋은 시장인 거는 어쩔 수 없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내가 리플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리플 상승한다? 이 냉정하게 말하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 땐 차라리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움직임을 가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기 종합방에서도 지금 같은 시장일 때는 무리한 타점이 아니라 현실적인 타점을 활용하면서 차라리 알트 타점을 활용해서 충분하게 수익 실현을 목표로 잡고 오히려 리플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을 편하게 따라가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리플 XRP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알트코인이 상승하고 알트에서 수익이 잘 나면은 알트 수익들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여기서 수익금의 절반 정도는 리플 XRP를 추가 배수하는 이런 방법들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 가지 법이 통과되기 직전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요, 우리 구독자분들 코인을 1천만 원 이상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보낼 때마다 그 거래가 자동으로 의심 거래로서 신고가 되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 매번, 또 예배도 없이 말이죠. 근데 이게 정말로 이상한 게 뭔지 아시나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지금 코인 시장에서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한 개에도 한 장 못 미치는 수준인데 왜 정부에서는 이걸 모두 의심거래로 분류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규제 강화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려 볼게요. 일단 이 법의 이름은 특금법, 정식 명칭은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합니다.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법이고요. 누가 더러운 돈을 깨끗한 돈처럼 보이게 세탁하는 것들을 잡아내자, 뭐 이런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이 법의 시행령을 바꾸겠다고 입법 예고를 했는데 그 안에 문제의 조항이 들어있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코인을 보냈을 때 거래소가 그 거래를 무조건 의심 거래로 보고 금융정보분석원, 줄여가지고 FIU라고 하는 기관에 보고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원래 의심거래 보고, 영어로 STR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요, 이름 그대로 의심이 갈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신고하는 제도였습니다. 사람이 직접 그 거래를 보고요, 이상하다 싶을 때 사유를 적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판단 과정을 없애버려요. 그냥 금액만 넘으면 자동으로 전부 다 신고하라,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현금 1천만 원 이상 거래하면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제도. 이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즉 CTR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코인 쪽에 새로 만들겠다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CTR 같은 경우는 그냥 행정보고겠지만 STR은 이 거래는 자금 세탁이 의심됩니다. 이런 꼬리표가 붙는 거고요. 즉 1천만 원 넘게 송금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자금 세탁 의심 대상이 되는 셈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셔도 좀 이상하다 싶으시죠? 근데 진짜 문제는 또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업계 단체인 닥사 측에서는요,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만약에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은 국내 5대 거래소의 한 해 의심 거래 보고 건수가 과연 얼마나 증가할까요? 이 기존의 63,400건에서 무려, 놀라지 마세요, 544만 5,133건으로 기존 대비 85배가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의심거래 건수에 대한 단위가 기존 만 자리에서 이제는 100만대 자리로 점프한 거예요. 하루로 따지면 1만 3천 건이 넘는 신고가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보고를 받는 FIU라는 기관이 하루에 1만 3천 건의 의심 거래를 일일이 분석이 가능할까요? 보고하는 거래소 입장에서 어떨까요? 의심 거래 보고는 단순히 버튼 한 번 눌러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그 거래를 검토하고 사유를 작성하고 내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작업입니다. 직원이 100명이라도 부족한 양이겠죠.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이 시스템이 작동은커녕 그냥 시스템 마비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짚고 갈 게 있어요. 이번 세미나에서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그 규제로 인해 가지고 사업자가 부담할 비용, 정부가 쓸 비용, 사회가 떠안을 비용 전부 다 따져본 다음에 할만하다 싶을 때 도입을 한다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분석 자체가 부족한 채로 일단 금액 기준만 정해서 밀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다른 나라는 이걸 과연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 조금 놀라실 수 있습니다.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 줄여서 FATF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전세계 자금 세탁 방지의 기준을 만드는 국제기구입니다. 이 기구가 공고하고 있는 코인 송금 보고 기준은 $1,000, 우리 돈으로 약 146만원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건 보고 기준이고 그것도 정보를 확인해가지고 같이 보내라, 이런 트래블러 기준입니다. 의심거래로 자동 분류하라는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트래블러의 기준 금액이 $3,000, 약 439만원 수준이고요. 그것도 단순한 정보 공유 수준이지 이 1,000만원 넘었다고 의심자금으로 보겠다, 이런 식의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겠다는 건 정보 공유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1,000만 원이 넘었다는 이유 하나로 자금 세탁 의심자로 분류하는 구조들, 이게 다른 나라에서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라는 게 학계랑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고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은 이 정도로 강력한 일률 보고 구조를 가진 사례가 거의 없었고, 게다가 이런 흐름이 끝이 아닙니다.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금융정보 분석원이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되어 있었고, 근데 그 회의가 갑자기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한 거래소 관계자 측에서는 이틀 전 당국에서 무기한 연기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남겼고요. 그리고 업계랑 당국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신호로 읽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융위 측에서 규제개혁위원회랑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랑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가지고 7월 중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법인 특검법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8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즉 일정 자체가 지금 빠듯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7월달 안에 시행령이 어떤 식으로든 확정될 가능성이 크겠고, 다만 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센 상황이고요. 닥사가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황이고요. 이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이 기준 자체가 바뀐다거나 일률 보고가 아니라 위험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수정이 들어갈 가능성 가장 높아 보이겠고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요, 시스템이 마비되면 책임 문제가 생기겠고, 또 거래소가 음성화되면 오히려 자금 세탁 감시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들을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법 시행령 개정안은 1,000만 원 이상 해외 송금을 모두 의심거래로 자동 신고하게 만드는 구조이고요.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에 보고 건수가 85배 폭증을 하면서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이런 강도의 규제라는 점에서 업계, 학계, 정치권 모두 다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시행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확정 전이고요. 7월 중에 최종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번 규제 만약에 그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가 지금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 두셔야 될까요?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코인이 좋은 거 맞겠지만 리플을 나에게 좋도록 만들려면은 이 평균 단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있어야 되고요. 시장 안 좋을 때 평단을 낮춰놓을 수 있는 환경들, 리플이 좋을 때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계속 상승할 거야 이런 욕심보다는 차라리 조금이라도 좋으니 분할 익절을 목표로서 시장을 대응하는 습관들을 키워나갈 줄 아셔야 됩니다. 가장 아쉬운 게요, 이 상승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를 못한다 이런 경우에 수익 실현 자체를 놓칠 수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리플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플에 대한 중요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면서 180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에 이런 적당한 단기 저점과 그리고 고점들을 활용해 가지고 리플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저점에서 고점을 팔고 또 분할 매수 눌림목을 샀다가 고점을 팔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분할 익절과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단기 저점에 대한 분할 매수들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죠. 근데 그 전용기 안에 일론 머스크가 함께 타고 있었고요.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의 시진핑 앞에 앉으러 가야 됐을까요? 그리고 이게 도지코인하고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정답들, 도지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놓치시면 안 되는 이 한 가지 관점으로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 호재라는 얘기들 솔직히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트윗 하나 올리면 몇 날 며칠 펌핑하다가 다시 빠지는 거 한두 번 겪어보신 게 아니시겠죠. 그래서 이번 베이징 뉴스가 떴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머스크 관련 호재인가 보다 이렇게 넘기신 분들 많으셨을 거고, 근데 이번 일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어디서 어떻게 다른 건지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측에서 9년 만에 중국을 직접 방문합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시진핑 주석이랑 최소 6번 이상 만나는 자리가 잡혀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진짜 보셔야 되는 거는 누가 같이 가느냐겠죠. 트럼프 본인이 본인 SNS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팀 쿡 애플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그리고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그리고 레리 핑크 블랙록 CEO까지도 이 5사람이 트럼프 전용기에 같이 탔습니다. 이 명단을 한번 천천히 보시자면요.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젠슨 황은 인공지능 반도체, 팀 쿡은 스마트폰과 결제, 켈리 오트버그는 항공기, 레리 핑크는 자산 운용,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우주, 통신, 결제까지도 이 전부 다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의 대표 선수들을 지금 통째로 데리고 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트럼프는 본인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진핑 주석한테 중국을 개방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동행한 기업인들을 두고 또 이들이 본인 능력을 발휘해서 중국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요. 미국 기업들이 14억 명의 중국 시장에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런 요구들을 정상회담의 첫 번째 의제로 올리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도지 홀더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의 위치를 한번 정확히 보세요. 일론 머스크는 더 이상 이 테슬라만의 CEO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 가는 그 비행기, 거기에 사실상 협상단의 일원으로 같이 탑승한 인물인 건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번 곱씹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머스크가 도지코인 언급하면은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한 명의 부자 기업인의 개인 취향이었었죠. 그래서 호재라고 해봐야 길어야 며칠 정도 가는 단기 이벤트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통상 전략에 직접 참여하는 말 그대로 거물이 됐다라는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머스크 개인의 사업과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가장 공들이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바로 엑스머니죠. 엑스머니는 트위터, 지금은 이름이 X로 바뀐 상황인데, 이 X 어플 안에서 송금과 결제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공개적으로 X를 전 세계 최대 결제 어플로 만들겠다라고 말을 해왔었고, 그리고 도지코인은 그 엑스머니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본인이 여러 차례 시사한 내용이었고요. 아직까지 공식 채택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림이 조금 그려지실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엑스머니를 글로벌 결제망으로 키우고 싶어 한다는 사실. 근데 그러려면은 가장 큰 시장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어딜까요? 지금 14억 명이 살고 있는 중국도 하나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 결제 회사한테는 사실상 닫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닫힌 문들 두드리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는 비행기에 일론 머스크가 동석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같이 간 인물 중에 레리 핑크가 있죠. 블랙록 CEO입니다. 블랙록은 작년에 비트코인 ETF를 통과시킨 그 회사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고 글로벌 자금 흐름을 좌우하는 곳입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 머스크랑 같은 비행기에 탔다라는 거는
단순한 통상 협상이 아니라요. 이 시장 자본의 흐름까지도 같이 논의되는 자리라는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고, 이 라인업 자체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베이징 방문 자체가 도지코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과거의 도지코인은 밈코인이라는 이미지가 강력했었죠. 재미로 만든 코인,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코인,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 도지코인의 정체성이 밈코인에서 결제 인프라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지고 있다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의 협상 동반자가 된 상황이고, 그 머스크가 만드는 엑스머니가 글로벌 결제망을 노리고 있고요. 그 결제망의 후보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베이징이라는 한 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현실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중국이 엑스머니의 시장을 열어줄지, 도지코인이 실제 결제 수단으로 채택이 될지, 이런 부분들 앞으로 몇 달, 어쩌면 몇 년에 걸쳐가지고 천천히 드러날 일들인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시면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엑스머니라거나 도지코인이 직접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이 정상회담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구체적인 수준까지 내려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일론 머스크가 시진핑 앞에 협상단으로 앉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앞으로의 머스크의 사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입할 때 이 정부 채널을 쓸 수 있는 발판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사업 중에서 글로벌 확장 속도가 가장 빠를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엑스머니입니다. 공장을 짓거나 위성을 띄울 필요가 없고요. 그냥 어플 하나로 퍼지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도지분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보셔야 될 건 단기 가격이 아니에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엑스머니 관련된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안에서 도지코인의 위치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가격 자체가 단기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솔직히 누구도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짧은 변동성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보셔야 될 건 그 변동성 너머에 가장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도지 호재를 트윗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번째 장면이 지금 베이징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도지코인의 의미도 이 밈에서 결제 인프라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도지를 보는 시선들을 단기 가격이 아니라요, 구조 변화에 두셔야 되는 이유들 바로 여기에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에 엑스머니가 정말로 중국 시장에 진입을 한다면 그때 중국 정부는 과연 어떤 조건을 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다음 영상에서 따로따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타점을 걸어놓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목표 가격을 걸어놓으면서 신경을 덜 쓸 수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놓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자주 쳐다보고 자주 들여다본다고 수익이 잘 나온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점심시간에 한번, 또 쉴 때마다 계속 업비트 보고 리플 얼마냐, 뭐 얼마 올랐나, 도지코인 떡상 하나, 이런 거 오히려 계속 쳐다보면요, 심리적으로 나만 지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기 종합방에서도 같이 안내드릴 때 적어드리고 있지만요, 차라리 목표가를 매수랑 동시에 바로 걸어놓고 차라리 신경을 덜 쓰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강한 매매 습관을 키워야지 집착하는 매매 습관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